단 하나의 이름, 난랑. 여기에 1000년 넘게 이어진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그 오래된 암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마인드맵이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신라의 천재학자 최치원이 남긴 글을 단서 삼아서요. 그가 혹시 후대를 위해 몰래 숨겨준 메시지는 없는지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날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백 년 동안 날랑이라는 이름은 이 우아한 한자, 날랑으로만 해석되어 왔습니다. 마인드맵의 이 첫 번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전통적인 해석은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딱 이 한 글자, 난의 모든 걸 집중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이 난이라는 글자가 그냥 평범한 새가 아니에요. 전설 속에 나오는 봉황이랑 비슷한 신성한 새인데 그 울음소리가 세상을 조화롭게 만든다고 하죠. 황제를 상징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대로라면 날랑은 정말 완벽 그 자체, 신과 같은 화랑, 신라의 이상을 한 몸에 담은 그런 인물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게 그저 멋지게 포장된 겉모습에 불과하다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관점을 완전히 한번 비틀어 보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옛날 신라에서는 한자의 뜻보다는 소리만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글자의 의미에서 소리로 완전히 옮겨버리거든요. 자, 다시 마인드맵으로 돌아와서 언어적 가설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 가설을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난이라는 소리가 혹시 날 아니었을까? 만약 태양을 뜻하는 날이었다면 날랑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 같은 인물이 되고요. 날다라는 뜻의 날이었다면 온 나라를 누비는 역동적인 전사가 되죠. 심지어는 나리처럼 그냥 높은 사람을 부르는 칭호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를 알아야 그의 진짜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거든요. 마인드맵의 이쪽을 한번 보시죠. 9세기 말 신라의 혼란. 맞습니다. 최치원은 신라가 가장 빛나던 시기가 아니라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면서 폭력적으로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이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현실은 어땠을까요?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세금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도 근처까지 도적대가 들끓었죠. 그리고 최치원 자신처럼 뛰어난 인재도 골품제라는 신분의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엄청난 부조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왜 이런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썼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 글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글의 공식 제목은 날랑비서입니다. 난랑이라는 화랑의 비석에 바치는 글,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뜻이 아니라 발음만 똑같은 다른 글자였다면요? 일종의 암호,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말장난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마인드맵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봅시다. 동의미적 재해석이라고 쓰인 부분. 이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날랑비서, 아름다운 화랑 날랑의 비석. 우리가 알던 이야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랄랑미서, 발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뜻은 어지러울 란, 젊은이 랑, 비밀미, 글서. 어지러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책?
소름 돋지 않나요? 우아한 기념비가 순식간에 처절한 생존 지침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게 때로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예쁜 포장지일 수 있다는 거죠. 최치원은 어쩌면 그 시대의 엘리트들의 검열을 피해서 신화와 시라는 안전한 포장지 안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이 위험한 메시지를 담아 후세에 전달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어떤 분이 최치원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망해가는 회사의 마지막 천재 직원이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당시의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한자를 사용해서 신라만의 고유 정신인 풍류를 브랜딩하고 어떻게든 이 회사를, 이 나라를 살려보려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역사 기록들, 그 행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포장지를 뜯어볼 용기?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라는 게 가끔은 정말 거대한 퍼즐 같지 않나요? 특히 1000년 전에 쓰인 문서에서 딱 한 단어 때문에 모든 게 뒤바뀐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단어 하나에 숨겨진 비밀, 신라시대의 거대한 암호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패배한 쪽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아주 교묘하게 비밀 메시지를 숨겨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몰락해가는 왕국 한가운데서 한 천재가 필사적으로 남긴 암호.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새와 같은 전사.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난량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멋진 인물이에요. 이 난랑이라는 이름 한자를 좀 보세요. 나는 신화에 나오는 아주 상서로운 새, 난새를 뜻하고요. 랑은 젊은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화 속 새와 같은 청년이라는 거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당시 신라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모습, 뭐랄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선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랑이라는 이름 하나에 신라의 이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형상은 오색찬란한 깃털을 가진 영적인 새, 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노래, 지위는 고귀함과 신성함 그 자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두 번째 장, 혼돈에 빠진 왕국.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왜 이상한지 그 첫 번째 단서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대적 배경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그렇게 평화롭고 조화로웠다면 왜 이런 글이 하필이면 내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쓰였을까요?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이 아름다운 글이 쓰인 시기는요, 사실 통일신라가 산산조각 나고 있던 정말 끔찍한 혼란기였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885년에 이 글을 쓴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돌아오고 불과 몇 년 뒤인 889년에 대규모 농민반란이 터집니다. 892년엔 견훤이 군대를 일으키고 894년엔 최치원이 여왕에게 마지막으로 개혁안을 올리죠.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아름다운 새 같은 청년에 대한 글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 한 아웃사이더의 필사적인 계획. 바로 이 글을 쓴 사람 최치원입니다. 이 사람을 알면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최치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당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에 떡하니 합격하고 거기서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월드클래스 인재였죠. 그런데 신라로 돌아오니까 육두품이라는 신분 때문에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시무십조라는 개혁안을 올렸는데 이것마저 부패한 귀족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최치원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엄청난 좌절감과 절박함, 뭔가 수를 내야만 하는 그런 동기가 충분했겠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네 번째 장, 숨겨진 암호 해독.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점을 한 번에 해결해줄 정말 놀라운 가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공식적인 제목은 날랑비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음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진 한자로 쓰인 거라면 어떨까요? 왼쪽이 우리가 아는 날랑비서, 오른쪽이 숨겨진 의미의 날랑비서입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뜻은 하늘과 땅 차이죠. 첫 글자부터 보시죠. 원래 난은 신화 속의 아름다운 새, 조화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같은 발음의 다른 란으로 바꾸면 어지러울 란, 즉 혼란, 반란, 무질서를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조화가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뒤쪽 두 글자는 더 극적입니다. 비서는 원래 비석에 새긴 글의 서문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글이죠. 그런데 이걸 다른 한자의 비서로 바꾸면 비밀스러운 문서, 즉 비밀 지침서가 됩니다. 공개적인 기념문이 순식간에 은밀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암호를 풀어서 다시 읽어볼까요? 새와 같은 전사를 기리는 비석의 서문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한 비밀 지침서. 어떠세요? 나라가 망해가던 그 혼란한 시대상과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 결국 이 텍스트는 단순한 시가 아니었던 거죠. 시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나라를 뒤엎으려는 정치적 메시지를 숨겨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선언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그 비밀 계획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다섯 번째 장, 시간 속에 사라진 혁명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치원의 비밀 문서는 한마디로 행동 촉구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부패한 기득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뜻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몰래 규합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거죠. 무력 혁명이 아니라 사상과 정신으로 시작하는 지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선 군벌들이 더 빨랐어요. 최치원이 복잡한 이념을 이야기할 때 견훤이나 궁예 같은 사람들은 당장 먹을 쌀과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기득권 귀족들은 최치원의 계획을 자기들 목을 조르는 위협으로 보고 필사적으로 막았죠. 무엇보다 그의 계획이 무르익기도 전에 나라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폭력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최치원의 혁명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흥미로운 건 훗날 다음 왕조인 고려를 세우고 설계했던 인물들 중에 최치원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의 비밀 메시지는 당장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결국 다음 시대의 씨앗을 심었던 건 아닐까요? 실패한 혁명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성공적인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국사 시간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시죠. 아, 국사 시간이요. 다들 막 달달 외우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진짜 크게 최치원의 날랑비서 이렇게 딱 적으시잖아요. 네, 그리고는 뭐 이건 신라의 유불선 통합 사상인 풍요도를 보여주는 엄청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시험에 나올까 싶어서 막 밑줄 긋고 무작정 암기를 하거든요. 아주 평화롭고 고루한 전형적인 옛날 문장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죠.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글들은 다들 좀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우아한 문장들이 사실은 멸망해가는 국가를 뒤엎기 위해서 쓰인 피 맺힌 생존 지침서였다면 어떨까요? 와, 생존 지침서요? 네, 약간 일종의 체제 전복적인 암호문이었다면 말이죠. 오늘 저희가 탐구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 흥미로운데요.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역사가 철저하게 편집된 그 승자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그 견고한 상식의 틈새를 아주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어떤 자료들이죠? 한 역사 탐구자와 AI가 나눈 방대한 대화 기록, 그리고 그 복잡한 맥락을 구조화한 마인드맵인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그저 상서로운 새를 찬양하는 묘비명 정도로 알았던 텍스트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졌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9세기 말 신라의 아수라장 속에서 천재 지식인이 남긴 치명적인 비밀 문서일 수 있다는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그저 도덕적이고 우아한 껍데기를 두른 이 텍스트의 이면을 저희가 오늘 제대로 추적해 보는 거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밟히는 건 그 날랑이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아, 날랑이요? 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난세난자에 산해랑자잖아요. 사전적으로 난새는 봉황의 일종인 상상의 새고요. 그렇죠. 오색찬란한 깃털을 가졌고 울음소리는 완벽한 오음의 조화를 이룬다는 아주 고귀하고 도교적인 영물이죠. 맞아요. 그래서 기존 학계는 이걸 난새처럼 우아하고 신선처럼 고결한 화랑을 기린다,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해석해 왔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제공자는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이죠? 역사적 실체로서의 화랑이 과연 그 우아한 전설의 새와 어울리느냐는 것이죠. 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얼굴에 분칠을 하긴 했지만 화랑은 본질적으로 거친 군사 집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산천을 누비면서 무술을 연마하고 목숨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뒹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친 전사들의 우두머리에게 반짝이는 예쁜 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데 솔직히 너무 이질적입니다. 네, 아무리 문학적인 수사라고 해도 괴리함이 크죠. 마치 그 거친 특수부대원의 암호명을 반짝이는 나비 이렇게 지은 것 같이 이상하거든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는 이 괴리감을 언어학적인 접근으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언어학적 접근요. 구체적으로는 이두나 음차의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당시 신라 사람들은 한자의 중국식 의미를 그대로 쓰기도 했지만 우리말의 소리만 빌려와서 표기하는 방식을 아주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자를 일종의 발음기호처럼 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난세라는 뜻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난이라는 발음 자체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 그럼 난이라는 발음이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고대 한국어에서 태양이나 광명을 뜻하는 날, 그 날을 한자로 옮겼을 확률입니다. 아, 나를 받드는 청년들, 그러니까 태양의 전사들이란 뜻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동적으로 산천을 주유하는 화랑들의 모습을 묘사한 동사, 날다의 변형일 수도 있고요. 날아다니는 날쌘 사내들,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나아가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순우리말 존칭인 나리를 한자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와, 어느 쪽이든 예쁘고 정적인 새가 아니네요. 아주 거칠고 역동적이며 실체적인 힘을 가진 무력 집단을 가리키는 우리말 발음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뜻이 아니라 소리를 쫓아가니까 완전히 다른 얼굴이 나오는 거죠. 화랑의 실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하나 생겨요. 어떤 모순이죠? 최치원은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문장가였잖아요. 왜 그는 그 훌륭하고 역동적인 우리말 명칭을 굳이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도교적 한자인 난세로 덧칠해버린 걸까요? 아, 그냥 발음만 비슷한 다른 평범한 한자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맞아요. 왜 하필 그렇게 화려한 한자를 썼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단어라는 돋보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 당시의 끔찍한 시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아, 시대 상황이요. 네, 텍스트의 단어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지만 채치원이 마주한 9세기 말 신라의 현실은 비참함의 극치였거든요. 그때가 진성여왕 시기죠. 기록만 봐도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던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889년 원종과 애노의 난을 기점으로 신라의 중앙 통제력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아, 그 유명한 적고적의 난도 그때쯤이죠. 군벌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세, 치안, 행정 이런 국가의 기본 하드웨어가 싹 다 고장난 거네요? 그렇죠.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노비로 전락하고 길거리에는 시체가 뒹구는 총체적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현실 한가운데 하필이면 당나라라는 세계 최고 기업에서 득점왕을 찍고 온 월드 클래스 인재가 뚝 떨어진 거잖아요. 진짜 비극이죠. 황소의 난을 경문 하나로 제압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육두품해라는 태생적 유리천장에 막혀서 망해가는 중소기업의 말단 관리자로 굴러떨어진 셈이네요. 네, 기득권인 진골 귀족들은 이 똑똑한 굴러온 돌을 철저하게 배척했고요. 철저히 고립된 아웃사이더였죠.
자기가 일할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걸 실시간으로 봐야 했다니 절망감이 진짜 컸겠어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절망감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이 난낭비사라는 텍스트의 성격이 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시죠? 아니, 현실이 그렇게 끔찍하고 다급하다면 그래서도 막 피토하는 절박함이나 날선 비번이 담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보통은 그렇겠죠. 근데 이 자료제공자도 지적했듯이 그는 현묘한 돈이 상서로운 난세니 하면서 지극히 현실 도피적이고 낭만적인 단어들을 썼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중국 문물에 찌든 사대주의자의 현학적인 글장난 아닐까요? 글장난요? 네. 내가 중국에서 이런 최고급 문화를 배워왔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우아한 게 있다.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는 허세 말이에요. 표면적인 텍스트만 보면 완벽한 사대주의자 혹은 현실감을 잃은 지식인의 허세로 보일 위험이 있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료의 통찰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최치원의 이러한 행동은 역설적으로 신라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국수주의적 전략, 그러니까 브랜딩 전략이었습니다. 브랜딩 전략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만약 그가 완전한 사대주의자였다면 무너지는 신라를 보며 우리는 근본이 없으니 당나라의 유교를 100% 수입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야 맞습니다. 아, 보통 유학파들이 와서 다 갈아엎고 선진국 방식 도입하자고 하는 것처럼요. 네, 그런데 그는 난랑비서에서 정반대의 선언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원래부터 현묘한 도가 있었고 이를 풍류라 한다. 아, 풍류요. 국사 시간에 외웠던 그 풍류도.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유의 풍류 안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한 거죠. 중국 사상을 수입하자는 게 아니라 신라 오리지널 철학이 그 모든 걸 포괄하는 더 엄청난 거라는 선언이네요. 엄청난 자부심인데요. 그렇죠. 즉 최치원은 중국의 시스템이 세계 표준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국제사회 엘리트들이 신라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고도의 전략을 쓴 겁니다. 아, 약소국의 학자가 투박한 한자를 쓰면 무시당할까 봐요. 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가장 고급스러운 단어, 난세라는 포장지를 쓴 것뿐이죠. 내용물은 신라 고유의 소프트웨어인 풍류를 담은 거고요. 와, 중국이라는 지배적 플랫폼의 문법을 역이용해서 자국의 사상적 우위를 주장한 전략적 포장술이었네요. 맞습니다. 국수주의적 자부심이 담긴 포장지였죠. 우아한 한자는 결국 신라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었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 자료를 보면서 발견한 가장 소름 돋는 언어적 뒤집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삼국사기에 기록된 공식 한자, 난세난, 사내랑, 비석비, 서문서 이걸 전제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름다운 날랑이라는 화랑의 비석에 새긴 서문이라는 뜻이죠. 근데 자료에 등장한 탐구자가 이 9세기 말이라는 처참한 시대 상황을 대입해서 한자를 완전히 치환해버립니다. 발음은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한자로요? 네, 공식 한자인 날랑비서에서 난세 난자를 어지러울 난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비석비자를 은밀하게 숨긴다는 뜻의 숨길 비자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이 날랑 비서인데 한자는 어지러울 란, 사내랑, 숨길 비, 글서 이렇게 란랑 미서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거 진짜 폭탄선언 아닙니까? 이렇게 한자를 치환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뒤집히잖아요. 이 가설의 논리적 타당성, 그러니까 핍진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텍스트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낭만적인 묘비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나라가 망해가는 끔찍한 난세에 던져진 젊은 사내들이 각자 도생하여 살아남기 위해 은밀하게 전수받아야 할 생존 비법서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해석이네요. 백성들이 굶어 죽고 반란군이 난리인데 최고의 천재가 산속에서 한가롭게 묘비명이나 썼다는 건 솔직히 너무 자기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나라는 너희를 지켜줄 수 없으니 우리의 풍요 정신을 무기 삼아 제발 살아남아라. 이렇게 절규하는 암호문이라는 해석이 당시 현실과 훨씬 잘 어울리죠. 근데요, 그럼 왜 우리는 지금 세와 비석이라는 한자로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유학자들, 특히 고려시대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체제 전복적인 텍스트를 공식 기록에 남기는 걸 극도로 위험하게 여겼을 겁니다. 아, 최치원을 유학의 종장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의 글이 반란의 비밀 지침서로 해석되는 건 원치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정치적 선언문을 무해하고 우아한 한자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해서 박제해버린 일종의 편집의 결과물이라는 게 이 가설의 핵심입니다.
승자의 엽사가 원래의 치명적인 의도를 세탁해버린 거군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죠. 좋습니다. 최치원이 단순히 혼란한 시대니까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고 글귀나 하나 던져준 체념한 지식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것은 중요한 의무를 제기합니다. 이 정도의 위기감을 가진 인물이라면 실제로 세력을 규합해 반란이나 혁명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 비밀 문서를 들고 실제로 조직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최치원의 실제 정치적 행보와 타임라인을 추적해 봐야 합니다.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가죠? 885년에 그가 당나라에서 돌아오지만 폐쇄적인 사회에서 겉돌죠. 그러다 889년 농민 반란으로 하드웨어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래서 894년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라는 개혁안을 바칩니다. 망해가는 국가를 살릴 소프트웨어 패치본이었죠. 근데 진골 귀족들 반발 때문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국가를 수리할 골든타임을 놓친 거고요. 맞습니다. 합법적인 개혁이 불가능해지자 최치원은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그래서 최치원판 신당 창당을 시도한 거죠. 아, 신당 창당이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이때 그가 들고 나온 게 바로 유불선을 합친 풍류라는 빅텐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풍류요? 그게 어떻게 빅텐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유교로 관료를 포섭하고 불교로 민중을 끌어안고 도교로 산천의 무장 세력을 묶어내는 거죠. 서로 다른 집단들을 풍류라는 하나의 뿌리로 결집시킨 겁니다. 완벽한 사상적 대통합이네요. 그렇게 사상을 묶어서 누구를 타겟팅한 거죠? 바로 실질적 무력을 가진 화랑입니다. 이들은 신라 사회에서 결속력을 자랑하던 준군사 조직이었죠. 최치원은 이들에게 풍류를 주입해 썩은 기득권을 몰아낼 혁명 친위대로 만들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와, 날랑비서가 바로 그들을 향한 정치적 선언문이었군요.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최치원을 그렇게 견제한 거였네요. 네, 하지만 견훤이나 궁예 같은 무력을 앞세운 군벌들이 먼저 민중을 선점하면서 최치원의 네트워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산으로 숨어버리죠. 지리산이나 가야산 같은 데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산 속에 숨은 게 단순한 포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전국 각지의 지방 호족들에게 비문을 써주며 은밀한 연대를 맺고 있었죠.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써주는 비문이니까 호족들에게 엄청난 권위를 줬겠네요. 일종의 거대한 네트워크만 구축이군요. 동시에 찾아오는 젊은 육두품 유생들을 교육하며 차세대 지식인 그룹을 양성했습니다. 비록 본인은 권력을 못 잡았지만 놀라운 역사적 결과를 낳게 되죠. 어떤 결과죠? 그가 풍류로 규합하려 했던 지식인과 호족 세력이 훗날 왕관에게 가담해서 고려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와, 대박이네요. 실패한 빅텐트 전략인 줄 알았는데 결국 고려를 낳은 거대한 밑거름이 된 거잖아요. 소름 돋는 나비 효과네요. 네, 신라의 하드웨어는 무너졌지만 그가 만든 사상적 소프트웨어는 다음 시대로 고스란히 이어진 셈이죠.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승자의 기록은 투박한 진실을 우아한 한자 속에 박제해버리지만 시대적 맥락을 대입하면 진짜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맞아요. 겉보기엔 그저 고루한 옛날 문장이었던 날랑비서가 사실은 멸망하는 국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천재의 피 맺힌 암호문이자 생존 지침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최종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최치원의 문도들이 이 비밀 문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남아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면 어쩌면 그 교묘하게 편집된 날랑비서 원문 어딘가에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언제, 누구와 어떻게 손을 잡으라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행동 강령이 아직도 해독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이거 진짜 도발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들의 이면에 아직 풀리지 않은 암호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것을 상상하고 파헤치는 것은 역사 탐구의 진짜 묘미죠. 맞습니다. 늘 당연해 보이는 것들의 포장지를 거침없이 뜯어내는 여러분의 지적 탐구 여정에 오늘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